우리 역사상 여왕은 세 명이 있었습니다. 선덕여왕과 진덕여왕, 그리고 진성여왕입니다. 이 세 명의 여왕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가 신라에서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이 신라와 같은 시기인 고구려나 백제에서는 여왕이 즉위한 일이 없었고, 또 훨씬 후대인 고려나 조선에서도 여왕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역사에서 여왕이란 존재는 아주 특이한 존재였기 때문에 실제의 인물이라기보다는 뭔가 전설상의 인물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역사에 있어서 여왕은 분명히 있었고 지금도 그 흔적은 남아 있습니다. 왜 신라에서만 여왕이 탄생했던 걸까요? 그리고 이 땅에서 여왕의 존재란 우리 역사에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베일에 쌓여 있는 신라의 여왕들, 역사 스페셜 오늘 이 시간에는 신라에서만 여왕이 탄생했던 그 이유를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서의 최초의 여왕은 선덕여왕입니다. 이 경주에 있는 분황사에는 선덕여왕 때 세워진 탑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탑인데요. 이 돌을 벽돌 모양으로 다듬어서 아주 하나하나 쌓아 올렸는데 참 아름다운 탑입니다. 그런데 이 탑에서 선덕여왕과 관계가 있는 아주 독특한 유물이 발굴이 됐습니다. (634년) 선덕여왕 3년에 창건된 분황사. 이곳엔 사찰을 지을 때 함께 세운 탑이 하나 있다. 1915년에 이 탑을 수리할 당시 2층과 3층 사이에서 돌로 만든 사리함이 발견됐다. 당시 이 사리함 속엔 옥으로 된 장신구를 비롯해 다양한 유물들이 담겨 있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아주 독특한 유물이 있었다. 실패와 바늘통을 비롯해 각종 바느질 용구가 발견된 것이다. 사리함에 담겨 있던 이러한 유물들은 사리를 봉안할 때 탑을 세운 사람의 소망을 담아 사리와 함께 넣은 공양품이다. 일반적으로 사리 공양품은 불교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유물을 넣는다. 그런데 분황사 탑 안에서 실패와 바늘통, 가위와 바늘 등이 발견된 것은 흥미롭다. 무엇보다도 눈길을 끄는 것은 금바늘과 은바늘이다. 이러한 바늘은 이전엔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사리공양물이다. 분황사를 세운 사람이 다름 아닌 선덕여왕이기 때문이다. 금이라든지 은이라는 재질은 그 일반인들이 사용하던 그런 용품이라기보다는 좀 더 왕실 용품에 가까운 그런 성격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분황사 사리탑이 그 선덕여왕의 발언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라면은 좀 더 그 여왕과의 그 관련성이 좀 더 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유물이 여왕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하면 사찰의 이름도 예사롭지 않다. 분황사, 향기로울 분, 황제의 황. 향기로운 황제의 사찰이란 뜻이다. 사찰의 이름 자체가 여왕을 상징하고 있다. 선덕여왕 3년 봄에 연호를 인평이라 하고 분황사를 세웠다. 몇 년 동안 연호를 사용하지 않다가 분황사를 세울 당시 독자적으로 연호를 사용한 것은 이때는 어느 정도 왕권이 확립됐던 시기로 보인다. 왕실에서 지은 사찰은 대부분 이 국가 안녕과 백성들의 편안함, 평화를 위해서 이 사찰을 짓고
기원했던 그런 그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 사찰 역시 호국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지금의 분황사는 그렇게 큰 사찰은 아니다. 그러나 창건 당시 경주 7대 사찰의 하나로 꼽힐 만큼 화려하고 큰 절이었다. 분황사를 창건했던 시기와 규모로 비춰볼 때 선덕여왕이 이 절을 세운 것은 통치에 대한 자신감과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추측은 분황사 바로 옆에 있는 황룡사제에서 뚜렷해진다. 신라 최대 사찰 황룡사. 이곳엔 경주 어디에서나 그 모습이 보였던 거대한 목탑이 있었다. 선덕여왕 때 세워진 황룡사 목탑. 이 탑 밑에서 분황사탑에서 발견된 유물과 비슷한 유물이 발견됐다. 바늘통과 가위, 칼, 실패 등 바느질 용구가 발견된 것이다. 신라 최고의 탑에서 이러한 유물이 발견된 것은 분황사탑에서 나온 금바늘의 수수께끼를 푸는 열쇠가 될 것이다. 황룡사탑의 성격은 삼국유사에 뚜렷하게 기록돼 있다. 이 탑은 신라가 천하의 중심이 되고자 하는 뜻을 담고 있는데 그것은 탑을 9층으로 하고 층마다 의미를 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9층은 각각 일본과 중화, 5월과 말갈 등 주변의 9개 국가를 의미한다. 이것은 신라의 구적을 물리쳐서 나라를 지키려는 뜻이다. 황룡사탑은 신라를 세상의 중심국으로 세우고자 했던 선덕여왕의 기원 그 자체이기도 했다. 탑을 세웠다. 과연 사만을 합했고 군신이 안락함은 지금까지 그것에 힘입었기 때문이다. 분황사탑에서 발견된 금바늘. 이 금바늘이 상징하는 것은 황룡사탑을 세운 의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것은 이 땅 최초의 여왕인 선덕여왕이 강력한 신라를 만들어가려는 의지이자 그 뜻을 실행으로 옮긴 흔적이었던 것이다. 선덕여왕 때 세워진 황룡사 9층탑. 이 탑은 그 규모만 엄청난 것이 아니라 이 주변에 있는 9개의 나라를 물리치고 통일을 이룩하려는 선덕여왕의 염원이 깃들어 있는 그런 탑입니다. 이 땅에서 최초로 여왕이 된 선덕여왕. 그래서 우리는 궁금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 선덕여왕에 대해서는 그 이야기들이 많이 전해져 오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이 선덕여왕의 외모나 성품 등을 알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지귀라는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평소에 여왕을 사모하던 이 지귀는 이 선덕여왕이 영묘사에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영묘사 탑에서 여왕을 기다립니다. 여왕을 기다리다 이 깜빡 잠이 든 지귀. 그 사이에 여왕이 왔다 가면서 이 지귀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팔찌를 두고 가게 됩니다. 이 잠에서 깨어난 지귀는 이 여왕의 팔찌를 보고 심장이 불타올랐다고 합니다. 그 불에 이 탑이 불타고 또 영묘사까지 불탔다고 합니다. 이 여왕이 끼었던 팔찌라면 아마 이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여왕이 대단히 미인이었을 거라고 상상을 하실 겁니다. 또 이렇게 팔찌를 두고 간 것으로 봐서 이 성품 또한 아주 자상할 것으로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여왕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또 몇 살 때 왕위에 올랐던 것일까요? 여왕이 어떻게 왕위에 오를 수 있었는지 즉위 당시의 나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팔공산에 있는 부인사. 이곳엔 선덕여왕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숭모전이 있다. 지금까지도 그 공덕이 추앙되고 있지만 이 선덕여왕에 대해선 베일에 쌓여 있는 부분이 많다. 특히 몇 살에 왕위에 올랐는지 아무런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 선덕여왕의 집안을 살펴보면 아버지 진평왕에겐 아들이 없었다. 대신 진평왕에겐 3명의 딸이 있었다. 맏딸은 덕만. 이 덕만 공주는 훗날 왕위를 잇는 선덕여왕이다. 둘째 딸 천명은 태종무열왕이 되는 김춘추의 어머니다. 막내딸 선화공주는 훗날 백제무왕과 결혼하는 인물이다. 선덕여왕의 나이를 풀 수 있는 실마리는 아버지 진평왕의 재위 기간에 있다. 진평왕은 무려 53년 동안 통치한다. 그렇다면 선덕여왕이 즉위한 해는 632년. 이 해를 중심으로 주변 인물을 통해 여왕의 나이를 추정해보자. 선덕여왕의 조카인 김춘추의 나이는 분명하게 기록돼 있다. 김춘추는 603년에 출생. 그렇다면 선덕여왕이 즉위했던 632년에 김춘추는 30살이다. 김춘추의 어머니이자 선덕여왕의 여동생이었던 천명부인의 나이도 추정해볼 수 있다. 천명부인이 최소한 20살에 김춘추를 낳았다고 하면 언니가 왕위에 올랐을 때 아들은 30살이었기 때문에 천명부인은 50살이었을 것이다. 여기에서 천명부인의 언니인 선덕여왕의 나이가 밝혀진다. 왕위에 오를 당시 동생이 50살이었다면 선덕여왕도 이미 50살이 넘었을 것이다. 삼국사기에선 선덕여왕이 결혼했다는 흔적을 찾아볼 수 없지만 삼국유사에는 선덕여왕이 결혼을 했고 결혼한 남편의 이름까지 나온다. 갈문왕은 왕과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붙는 명예적인 호칭으로 왕과 왕비의 아버지나 동생, 그리고 여왕일 경우는 남편에게도 붙여진다. 선덕여왕의 남편 갈문왕. 음자를 단서로 선덕여왕의 남편을 추측할 수 있다. 음이란 글자는 마신다는 그런 뜻인데 이 인물은 이 선덕여왕의 남편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선덕여왕이 활동하던 그 전후 시기를 기록상을 쭉 찾아보면 음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인물은 한 사람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음이란 글자와 유사한 글자는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 글자로 반이란 글자를 찾을 수가 있는데 이 반이란 이름을 가진 인물이 2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백반이라고 하는 인물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국반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음과 반이라고 하는 글자는 지금 보면 전혀 다른 글자 이미 틀림이 없지만은 그러나 당시에 그 북글을 쓰면서 흘러써서 극히 비슷하게 쓰여질 수 있는 그런 글자이기도 하고 또 목판에 새겨가면서 이 두 글자는 같은 글자로서 새겨질 가능성이 많은 글자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갈문왕은 백반 아니면
국반 두 인물 가운데 한 사람에 해당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백반과 국반 중에서 어느 쪽이 선덕여왕의 남편이었던 것일까? 기록에 의하면 삼촌인 국반은 선덕여왕의 뒤를 잇는 진덕여왕의 아버지이고, 따라서 선덕여왕과 진덕여왕은 사촌간이다. 국반이 아니라면 백반만이 남는다. 백반이 남편이라면 선덕여왕은 아버지의 동생인 삼촌과 결혼한 것이다. 오늘날 입장에서 보면 전혀 이상스럽고 불가능한 일이 되겠습니다만, 당시에 근친혼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행해지고 있던 그런 관행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진흥왕도 자기 어머니와 아버지는 이 삼촌과 그 진려의 그런 그 관계였습니다. 신라 최초의 여왕인 선덕여왕. 그녀는 결혼한 여성이었고 50살이 넘어서 왕위에 올랐던 것으로 추정된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다르지요. 50이 넘었다는 것도 놀랍고, 또 그 나이에 여성으로서 왕위에 올랐다는 것은 더욱 놀랍습니다. 그런데 이 선덕여왕이 어떻게 해서 왕위에 올랐는지 그것을 알려주는 단서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 삼국사기에 선덕여왕의 성품에 대해서 이 관인명민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관인명민, 이 도량이 어질고 넓고 또 아주 민첩하고 총명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선덕여왕이 왕으로서의 자질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 가지의 단서는 선덕여왕이 왕이 된 이후에 붙여진 존호입니다. 선덕여왕은 왕이 된 이후에 성조황고라는 존호가 붙여지는데, 이 성조황고란 성스러울 성의 조상조 그리고 황제황의 시어머니 고루 어우러진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신성한 황제의 피를 이어받은 여인, 이렇게 풀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 선덕여왕이 왕이 되기 이전에 그 왕들에게는 이런 존호가 붙여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왜 선덕여왕에게만 이런 신성한 혈통을 강조한 것일까요? 경주에 있는 낭산. 낭산의 소나무 숲은 신선이 내려와 논이었다 해서 신라 때부터 신유림으로 불렸다. 이 신유림 안에 선덕여왕의 능이 있다. 신라 최초의 여왕. 선덕여왕은 어떻게 왕위에 오를 수 있었을까? 신라의 왕위 기승을 살펴보면 사위가 왕이 된 일이 많이 발견된다. 신라에서만 5명의 사위가 왕위에 올랐고, 통일신라에서도 3명의 사위가 왕으로 즉위한다. 사위뿐만이 아니라 외손자도 왕이 될 수 있었다. 이렇게 신라는 남자 쪽에서만 왕위를 이은 것이 아니라 여자 쪽에서도 계승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여자 쪽에서도 왕위를 계승했기 때문에 여성이 왕이 되는 것이 그렇게 불가능한 일만은 아니었다. 그러나 여성이 직접 왕이 된 일은 최초의 일이었기 때문에 선덕여왕이 왕위에 오르기 위해서는 몇 가지 명분이 필요했을 것이다. 당시 선덕여왕이 왕위를 계승한 것은 성골 남자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기록돼 있다. 성골은 일반적으로 왕이 될 수 있는 왕족 계층을 말한다. 고대 사회는 특수한 신분 사회이기 때문에 각 신분들은 자기의 입장을 강화 내지는 그 체면을 세우기 위한 여러 계층의 그런 계급을 강조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왕실이나 특권층은 그들의 우월한 배타적인 신성성을 강조하는 제1신분층을 말하자면 인도의 브라만 계급 마냥
자기들 스스로 배타적으로 아마 그런 계급을 자칭하지 않았겠는가. 그런데 다른 왕들의 경우 성골이란 것을 굳이 밝힌 적이 없는데 선덕여왕 때만 유독 이 성골을 강조한 이유는 무엇인가? 성골 남자가 없다는 것을 강조해야만 성골 여자가 왕위에 오를 수 있는 어떤 명분을 축적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시에 있어서 사회 구조상에서는 신분 혈통이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고, 따라서 진평왕이 아무리 왕권을 강화하여 기반을 다졌다고 하더라도 딸에게 왕위를 물리기 위해서는 그만큼 여러 가지 명분 축적이 필요했던 것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당시 일본의 상황에서 찾을 수 있다. 선덕여왕이 왕위에 오르기 40년 전에 이미 일본에선 최초의 여성 천황인 스이코 천황이 탄생한 것이다. 이 천황이 즉위했을 때 신라는 진평왕대였는데 그 진평왕대의 신라와 일본 간에는 아주 많은 교류가 있었습니다. 신라에서 일본에 불상도 보내기도 했고, 그다음에 뭐 까치도 보냈고, 그다음에 사신도 파견해가지고 그 일본 조정에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 갔다 온 사신들이 돌아와서 일본에 여자 천황이 있다는 것을 갖다가 그 진평왕한테 이야기했을 것이고, 진평왕은 아마도 여기서 힌트를 얻어서 자기 자신의 그 후계자로서 그 여왕을 생각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본의 상황과 진평왕의 뜻이 맞았다고 해도 전통적으로 귀족의 입김이 센 신라에서 여왕의 계승을 지지하는 세력이 없었다면 선덕여왕의 탄생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당시 여왕을 옹립했던 대표적인 세력은 훗날 태종무열왕이 되는 김춘추와 김유신이었다. 선덕여왕이 왕위에 오르고 자신의 뜻을 펼쳐 통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여왕을 뒷받침했던 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당시 김춘추와 김유신이 여왕을 지지한 이유는 무엇일까? 김춘추와 김유신이 선덕여왕을 지지하게 된 것은 두 사람 다 비슷한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춘추는 자기 할아버지인 진지왕이 진골 귀족들의 반발을 받아가지고 귀족회의인 화백에 의해서 폐위가 결정되어서 왕위를 쫓겨났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김춘추는 자연히 진골 귀족들의 반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한편 이 김유신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김유신은 금강가야의 귀족의 후예였습니다. 그런데 금강가야가 멸망하고 난 뒤에 신라 진골 귀족으로 편입이 되었지만은 보수적인 진골 귀족들로부터 상당히 배척을 당했고 또 결혼하기에도 상당히 어려웠던 그런 입장에 있었습니다. 자연히 김춘추와 김유신은 의기투합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에 따라 가지고 진골 귀족들에 저항하기 위해서 선덕왕을 옹립하고 지지했던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여왕을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세력이 등장하고 여자 쪽에서도 왕위를 이을 수 있었던 특성 때문에 최초의 여왕인 선덕여왕이 탄생할 수 있었던 것이다. 신라와는 달리 이 고구려나 백제에서는 딸이 왕위를 잇는 일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신라에서처럼 이 사위나 외손주로서 왕위를 계승하는 일도 없었습니다. 이 여성의 가계에서 왕이 나타나고 또 여왕이 탄생하는 그런 일은 유독 신라에서만 있었던 일입니다. 왜 그랬던 것일까요? 자, 그 실마리는 바로 이 무덤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무덤은 황남대총인데요. 이 황남대총은 경주에서 가장 규모가 큰 고분으로서 이 동서의 길이가 80m, 남북이 120m, 또 높이가 25m나 됩니다. 이렇게 거대한 규모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것은 그 독특한 생김새입니다. 이 황남대총은 표주박을 엎어놓은 것처럼 생기기도 했고 또는 낙타 등처럼 생기기도 했는데, 이 황남대총의
신라에서만 여왕이 탄생할 수 있었던 그 비밀의 단서가 숨어 있습니다. 표주박을 엎어놓은 듯한 거대한 무덤. 황남대총의 모양이 이렇게 독특한 것은 두 개의 무덤이 서로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이 황남대총에선 고대 신라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유물들이 쏟아졌다. 특히 북쪽 무덤에선 수천 점의 장신구가 출토됐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화려한 것은 순금으로 만들어진 이 금관이다. 고곡과 각종 장식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 금관. 당시 이렇게 화려한 금관을 썼던 사람은 누구였을까? 금관과 같은 무덤에서 출토된 은제 허리띠에 그 단서가 숨어 있다. 허리띠 한쪽에 명문이 새겨져 있는데 바로 부인대라는 글자다. 이것은 북쪽 무덤의 주인이 여성이었음을 알려준다. 북분과 연결된 또 하나의 무덤. 남분에선 주로 무기가 출토됐는데 이런 유물을 통해 이 무덤이 남자의 능이란 걸 알 수 있다. 남분에서도 금관이 출토됐다. 그러나 이것은 순금이 아닌 금동으로 만든 관이다. 금동관 이외에 은관도 출토됐는데 여자의 무덤에서 나온 금관에 비하면 장식도 단순하고 규모도 작은 편이다. 거대한 능의 규모나 화려한 유물들이 이 무덤의 주인을 알려주는데 최고의 귀족이거나 왕일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무덤에서 왜 남녀의 유물에 차이를 둔 것일까? 이 무덤은 여러 가지 출토 유물로 볼 때 부부의 무덤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쪽인 남자의 무덤에서는 금동제의 간이 출토되었고 북쪽인 여자의 무덤에서는 순금제의 간이 출토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가연의 차이로 볼 때 북쪽의 여자 주인공의 신분은 적어도 남자와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신분일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황남대총에서 출토된 남녀의 유물을 통해 당시 신라 여성의 지위를 짐작할 수 있다. 우선 고대 신라 여성의 지위가 결코 낮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남자보다 신분이 높은 여자는 결혼을 해도 그 지위가 바뀌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경주의 선도산. 이 선도산에서 당시 신라 여성의 지위를 알려주는 또 다른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운제 부인이라고 하는 신라의 여성에게 제사를 지냈던 제단터가 남아있는 것이다. 운제 부인은 신라 2대 왕인 남해왕의 왕비였다. 신비한 능력이 있었다는 운제 부인은 선도산에 산다고 해서 선도산 성모라고도 불렸다. 지금도 제단터에선 조선시대의 기와부터 신라시대의 기와조각까지 발견되는데 오랫동안 이곳이 중요한 장소였다는 것을 알려주는 유물이다. 이 선도산 성모가 얼마나 추앙받아 온지에 대해서는 삼국유사나 조선왕조 시대 때 편찬된 동경작기를 보면 제사관계 기술이 바로 천벌에 나타날 만큼 아주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구체적으로는 진평왕 때의 그 어떤 비구니가 절을 지으려고 할 때 그 영험으로 도와주는 그런 기록도 있고. 이런 운제 부인뿐만이 아니라 당시 신라에서는 박혁거세의 부인인 아령 부인, 박재상의 부인인 치술 부인도 국신으로 섬겼다. 이렇게 여성을 국신으로 숭배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일반적으로 고대 사회에서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성 그 자신이 바로 풍요와 다산의 상징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어떤 때는 여성이 신모가 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담당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여성이 국가의 제사를 직접 주관했던 경우도 있었다. 제2대 남해왕이 시조인 혁거세의 사당을 만들었다. 그 후 왕의 누이인 아로가 제사를 주관했다. 그렇다면 고구려와 신라는 어떠했을까? 고구려에서는 추모왕의 어머니였던 유화 부인을 부여신으로서 고구려 말기까지 숭배하게 됩니다. 유화라는 말은 몽골에서는 샤만의 나무라고 부릅니다. 즉 유화 부인은 재상이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그래서 고구려에서는 곡물의 여신, 대지의 여신, 생명의 여신, 또 물의 여신으로서 숭배하게 됩니다. 이렇게 여성을 신으로 숭배하던 전통은 백제에서도 발견된다. 고구려 추모왕의 부인인 소선호는 자식들과 함께 백제를 세우는 데 큰 힘을 쏟았다. 나의 어머니는 당신의 재산을 기울여서 국가를 세우는 데 큰 도움을 주셨다. 그 공로가 하늘과 같다. 이런 소선호가 죽자 백제에선 나라가 위태로워졌다며 도읍을 옮긴다. 그리고 사당을 세운 후에 국모로 숭배한다. 이렇게 세 나라 전부 여성을 국신으로 받들거나 제사장을 지냈던 전통이 남아있었던 것은 고대 사회에서 여성의 신분이 결코 낮지 않았다는 것을 알려준다. 그러나 고구려와 백제에서는 이러한 전통이 초기까지만 이어진다. 그렇다면 유독 신라에서만 여성을 숭배한 전통이 오랫동안 남아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고구려 백제의 경우에는 중국의 영향과 선진 문물의 수용을 빨리 받아들이다 보니까 그런 전통이 점차 흐려졌고, 신라의 경우에는 지정학적 조건으로 선진 문물을 수용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전통 문화가 강인하게 오랫동안 존속했던 것으로 봅니다. 그런 점은 불교 문화의 수용이나 유교의 수용에 있어서도 고구려나 백제보다 뒤늦었다는 점에서도 그런 부분이 확실하게 드러나겠습니다. 여성을 국신으로 숭배했던 사회, 또한 여성이 제사장으로 군림하던 전통이 오랫동안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사회. 이런 신라의 전통은 여왕을 탄생시키는 중요한 배경이 됐을 것이다. 신라 사회는 대대로 여성을 신성시하는 전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일상생활에 있어서의 여성의 지위는 과연 어떠했을까요? 자, 여기에 있는 이 바위는 경상남도 울산군 강동면 천전리에 있는 바위입니다. 이 바위에 신라시대 여성들의 지위를 알 수 있는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자, 이 바위에 글자가 새겨져 있는데 이 오른쪽과 왼쪽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먼저 오른쪽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오른쪽에 보면은 을사년에 이 사탁부 소속의 갈문왕이 놀러 왔다. 근데 그와 함께 온 아름다운 누이 동생이 있는데 어사추여랑 왕이다. 자, 이번에 왼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왼쪽에도 같은 그런 기록이 담겨져 있습니다. 을사년, 즉 525년에 이 사부지 갈문왕과 그의 누이 동생 어사추여랑 왕이 이곳에 놀러 온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새겨놓은 그런 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갈문왕이라고 하는 것은 왕과 아주 가까운 친척에게 내려주는 그런 명예적인 칭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어사추여랑 왕이라는 이 글자입니다. 여성에게도 왕이라는 칭호를 내려주었던 것입니다. 자, 이 바위에는 그때 함께 왔던 이 귀족들의 이름들도 새겨져 있는데 여기를 보면 일길간지라는 관등을 가지고 있는 영지지의 처 거지시해 부인, 그리고 사간지라는 관등을 가지고 있는 진육지의 처 아육모홍 부인도 함께 왔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귀족들과 함께 그 부인들도 같이 유람을 왔고, 특이할 만한 것은 이 부인들의 이름을 모두 실명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왼쪽에는 또 다른 귀족 부인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1, 2등차 부인과 사효공 부인. 이 바위에는 이렇게 많은 여성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곳에 왔던 여성들 중에는 왕이라는 칭호를 받았던 그런 여성도 있고, 또 다른 귀족 부인들도 자신의 이름을 실명으로 떳떳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똑같이 실명으로 밝히고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여성들이 존중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성들이 자신의 이름을 떳떳이 밝힐 수 있는 그런 시기는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바위야말로 신라 여성들의 지위를 가늠할 수 있게 해주는 열쇠인 것입니다. 자, 그럼 실제 신라 사회에 있어서 여성들의 지위는 어떠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경제력은 지위를 나타내는 척도다. 당시 신라 여성들은 어느 정도 경제력을 가질 수 있었을까? 신라시대 창건된 취서사. 취서사엔 당시 신라 여성의 경제력을 알려주는 유물이 남아있다. 한 여성의 재력으로 이 탑을 세운 것이다. 지금은 기단과 1층만 남아있지만 취서사 탑은 본래 3층 탑이었다. 1930년대 탑을 해체했는데 탑에서 발견된 사리함에 시주자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867년) 이찬 김량중의 딸 명단이 봉화 취서사의 불탑을 조성할 때 재산을 시주했다. 기계가 좋은 시대에 조성을 해도 좀 어려운데 당시에 이런 탑을 조성했다는 것은 조성하기도 어렵거니와 아마 상당한 그런 재력가가 아니면 감히 엄두도 못 낼 그런 불사관이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찬이란 고위 관직자의 딸이긴 했지만 당시 명단에겐 상당한 재산이 있었고 그 재산으로 지금의 사회활동에 해당하는 시주를 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여성에게 재산이 있었고 그 재산을 본인 스스로 처분한 예는 많이 발견된다. 지금도 빼어난 자태를 자랑하는 가랑사 석탑. 동탑과 서탑이 한 쌍을 이루는 이 탑을 세울 때도 여성의 경제력이 뒷받침됐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가랑사의 두 탑이 천보 17년 창건되었는데 생질과 누나, 누이 동생 이 세 사람의 힘으로 세워졌다. 이렇게 당시 신라에서는 남성과 여성 양쪽 모두가 경제력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다. 상속은 어떻게 이루어졌던 것일까? 직접적인 자료는 없습니다. 그러나 인접시대인 고려시대에 보면은 아들, 딸 구별 없이 균분 상속을 했고 또 그 다음 세대인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신라시대는 여자들이 많은 재산을 불사에 시주를 했습니다. 시주를 했다는 것은 개인 재산이 있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신라시대도 아들, 딸 차별 없이 균분 상속했다고 봅니다. 이런 상속만으로 경제력이 보장됐던 것일까? 신라시대에 만들어진 이 기와들은 당시 신라 여성의 경제력이 어느 정도였는지 실마리를 제공한다. 신라시대의 기와 중엔 이렇게 삼배 자국이 남아있는 것들이 많다. 이것은 기와를 구울 때 서로 달라붙지 않도록 안쪽에 삼배를 깔고 굽는데 굽고 나면 이렇게 선명하게 자국이 남는 것이다. 기와마다 이런 삼배를 이용했다면 당시 신라에서는
삼배를 대량으로 필요로 했을 것이다. 고대 사회, 삼배를 비롯해 직물을 생산하는 일은 대대로 여성의 몫이었다. 신라시대 벽화는 남아있지 않지만 같은 시기에 그려진 고구려 벽화에서 여성이 배를 짜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문헌엔 신라 여성들이 공동으로 직물을 생산했던 기록이 남아있다. 바로 한가위의 유래가 되는 길쌈이다. 왕이 육부를 정하고 이를 둘로 나누어 왕녀로 하여금 각각 분해의 여자를 거느리고 매일 아침 일찍이 대부의 뜰에 모여 밤늦게까지 길쌈을 했다. 당시 감독관이었던 왕녀의 지휘에 따라서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배를 짠 것으로 보아 길쌈이 일상생활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던 것을 알 수 있다. 당시에 길쌈놀이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요즘 생각하는 그 놀이 차원의 그 길쌈놀이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에는 견포, 마포 같이 직물류를 세금으로 냈기 때문에 직물은 화폐의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물 생산은 아주 중요한 경제 활동의 하나였습니다. 이렇게 직물을 생산하는 일은 국가의 주력 사업이나 마찬가지였다. 당시 신라에선 직물의 생산을 관장하는 관서를 두었고 그 관서는 직물의 종류에 따라 세분화돼 있었다. 특히 직물을 생산하는 관서마다 생산을 총괄하는 여성 감독관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모였다. 이 임무는 신라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관직이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고려시대나 조선시대에도 직물 생산을 하는 관서가 있는데 그런 시대에는 그 장인이라든지 그 관리들이 모두 남자였던 것에 반해서 신라시대 때는 여자가 직접 그 직물을 생산하는데 감독하는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황실의 보물창고인 정창원. 이곳엔 당시 신라가 일본과 교역할 때 가장 중요한 물품으로 여겼던 신라의 직물들이 보관돼 있다. 그 중에서 신라에서 수출했던 양탄자가 남아있는데 이 양탄자 끝에 달려있는 꼬리표에는 흥미로운 글자가 새겨져 있다. 자초랑떼. 이 글자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思想上卓というのは、貴族の家号であり、このような家号を持つ貴族が自ら製造した毛線と日本の絹製品との交換を指示した内容の荷札です。したがってここに記された思想上卓というのはその毛線製造の主体と考えていいと思います。製造業者と考えていいと思います。この思想上卓という貴族の家号についている上、南という文字の意味ですけれども、韓国古代の資料によりますとこの南という文字はですね、貴族の娘、特に王女、公主を意味する文字の用例として出てまいります。 자초랑댁이 직물을 생산하는 제조업체라면 자초랑은 직물을 수출하는 업체의 대표를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다. 당시 신라에서는 이렇게 수출 상품에까지 여성의 이름을 당당하게 사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신라 사회의 여성들은 집안에만 갇혀있던 그런 여성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노동이나 상속을 통해서 경제적인 기반을 갖추었고 또 이런 경제력을 바탕으로 해서 아주 활발한 사회 활동을 전개했던 것입니다. 이런 신라 사회 분위기로 이 여왕도 탄생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후대에 비해서 아무리 여성의 지위가 높았다고 하더라도 여왕이 탄생되는 일은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여왕이 통치하는 이런 일에 대해서 이 여왕에게 반발하는 세력은 없었던 걸까요? 여기에 대한 해답은 바로 이 연에 있습니다. 우리의 기록상으로 이 연이 최초로 사용된 것은 신라 때 일입니다. 그런데 이 신라 때 사용된 연은 이 선덕여왕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선덕여왕 말기에 대규모의 반란이 일어났었는데 이 반란을 진압하는 데 이 연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이 선덕여왕 말년에 있었던 이 반란은 신라 역사상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반란을 진압하는 데 사용된 이 연은 선덕여왕의 최후와 또 두 번째 여왕인 진덕여왕이 왕위에 오르는 그 비밀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 붙여가지고. 한밤중 반월성에 큰 별이 떨어졌다. 647년 비담의 난 때에 있었던 일이다. 반란군은 반월성에 떨어진 별을 보고 승리를 장담했다고 한다. 그러자 반란군과 대치하고 있었던 왕군이 반란군의 기세를 꺾기 위해 연에 불을 붙여 날렸다고 한다. 김유신을 중심으로 한 왕군이 연에 불을 붙여서 날렸다. 마치 별이 하늘로 되돌아간 것처럼 보였다. 이렇게 연이 사용된 후 반란은 진압됐다. 이런 비담의 난은 신라의 역사를 바꾼 중대한 사건이었다. 완전 별하고 똑같이 됐어요. 선덕여왕에 이어 또 한 명의 여왕이 왕위에 오르고 여왕을 지지했던 신흥 세력이 전면으로 등장하는 계기가 된 것이다. 이렇게 연을 통해 극적으로 묘사되고 있는 비담의 난은 어떤 사건이었던 것일까? 선덕여왕 말년, 비담은 명활산성을 본거지로 반란을 일으킨다. 현재 발견된 성곽의 둘레는 4.5km. 명활산성은 자비왕 때 궁궐로 사용했을 만큼 중요하고 유서 깊은 성이었다. 비담의 난을 일으켰을 때에 이곳의 근거지를 정하게 된 것은 아마 당시에 그 비담의 세력이 아주 대단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반란을 일으킨 비담은 상대등이었다. 상대등은 지금의 국무총리격으로 왕위에 오를 정당한 계승자가 없을 때 가장 먼저 왕위에 오를 수 있는 관직이다. 이런 막강한 세력을 가졌던 비담이 난을 일으킨 이유는 무엇인가? 반란 당시 내세운 명분은 여주 불능 설리, 여왕의 통치를 따를 수 없다는 것이었다. 사실 이것은 이미 4년 전에 당태종이 제기했던 명분이기도 했다. 신라는 여자를 임금으로 삼았기 때문에 이웃 나라들이 경멸하고 있다. 또한 주인을 잃은 채 도적이 들끓고 있으니 앞으로도 편안한 날이 없을 것이다. 당시 신라는 여왕에 대해서 별다른 반감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사회였다. 그러나 여왕의 통치를 의도적으로 깎아내리려는 당태종의 말은 신라의 파문을 일으켰을 것이다. 실제로 이 말은 왕위에 오를 수 있는 자격이 있었던 상대등 비담에게 난을 일으키는 빌미를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이 반란의 와중에 선덕여왕이 죽는다. 선덕여왕이 죽자 사촌 여동생인 승만공주가 바로 왕위를 잇는데 그녀가 바로 두 번째 여왕인 진덕여왕이다. 진덕여왕은 왕위에 오르자마자 반란군 진압에 나선다.
이런 일련의 상황을 통해서 비담의 난이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을 추정해 볼 수 있다. 그 선덕여왕이 살아있을 때 진덕여왕을 후계자로 결정했을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비담의 난 때 선덕여왕이 죽고 굉장히 신속하게 진덕여왕의 즉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선덕여왕파라고 하는 김춘추가 당시 일본에 가 있는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빠르게 진덕여왕의 즉위가 결정되었다는 것인데, 이건 생전에 선덕여왕 때 이 결정되어 있지 않으면은 어려웠던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담은 진덕여왕한테 왕위가 넘어가는 것에 아마 불만을 품고서 이 반란을 일으켰던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당시 반란군에 맞섰던 왕군의 총사령관은 김유신. 처음엔 왕군을 능가할 만큼 막강했던 반란군이 갑자기 진압된다. 반란군은 어떻게 진압됐던 것일까? 수세에 몰렸던 김유신이 난을 진압할 수 있었던 것은 김유신에겐 또 다른 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경산군 암양면에 있는 이곳은 김유신이 군사들을 훈련시켰던 곳이다. 당시 백제의 국경과 접해 있는 경산은 신라의 최전방 기지였다. 유적의 입지 성격으로 봤을 때는 이 넓은 광장은 군사 훈련을 시킬 때에 기본 동작 제시 훈련 내지는 기본 동작 훈련, 또 마무리 훈련이 이렇게 이루어졌을 것이며, 나머지의 야전 훈련이라든지 기마 훈련, 이런 훈련은 이 주변의 넓은 들판, 이쪽에 넓은 들판에서 이루어졌으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유신은 암양주의 군주를 역임하면서 이곳의 군사들을 최정예 부대로 훈련시킨다. 그렇다면 김유신이 수세에 몰렸을 때 이곳에서 힘을 지원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김유신을 지지하는 군사력이 아마도 지방에 있던 김유신이 이 군주를 역임했던 압독군의 가장 가까이 있는 경산 지역에 있던 그런 병력이 극기가 동원됨으로써 아마 비담의 난을 진압할 수 있게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팽팽한 접전 끝에 비담의 난은 10여일 만에 진압된다. 마침내 진덕여왕의 지지파가 승리한 것이다. 이것은 여왕을 뒷받침하면서 세력을 키워나가던 신흥귀족이 전통귀족과의 결전에서 승리한 것이기도 했다. 이렇게 비담의 난이란 진통을 겪으면서 신라는 또 한 명의 여왕을 탄생시킨다. 그리고 이 난을 진압하는 데 앞장섰던 김유신을 비롯한 신흥귀족들은 진덕여왕의 절대적인 후원을 받아 정치 일선에 나서고 삼국 통일의 길을 연다. 흔히 우리가 삼국 통일이라 하면은 김춘추나 김유신을 연상하게 되는데, 실제로 그들이 통일의 역군으로 성장하는 데는 여왕 통치의 뒷받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흔히 이제 어머니가 자식을 북돋아서 그들의 능력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게 하듯이, 인재를 등용하면 그들을 믿고 최대로 적극적으로 밀어주면서 통일의 최대의 역량을 발휘하게 하는 여왕 특유의 통치 스타일이 있었기 때문에 신라가 통일을 완성하는데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아버지 김춘추의 뒤를 이어 통일을 완수한 문무왕. 문무왕은 긴박한 전쟁 중에도 이 사천왕사를 건립한다. 호국의 상징이었던 사천왕사는 통일을 염원했던 선덕여왕의 뜻을 받들어 여왕의 능 바로 밑에 세워진다. 문무왕은 출전에 앞서 군사들을 이곳에 열병시키고 통일의 의지를 다졌다고 한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신라는 삼국 통일의 대업을 달성한다.
선덕여왕과 진덕여왕이 등장하고 250년이 흐른 뒤 신라는 마지막 여왕인 진성여왕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이 문헌에 따르면 이 진성여왕이 왕위에 오르게 된 것은 선덕여왕과 진덕여왕의 전례에 따른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통일신라 후기까지도 신라인들은 여왕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통일신라가 멸망한 후부터 이 여왕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여왕의 존재를 특별한 사례로 보는 시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지금의 잣대일 뿐 그 시대로 돌아가서 신라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라 시대로 다시 돌아가서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여성들의 지위가 높았던 신라 사회와 그 사회에서 역동적으로 생활을 했던 신라 여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또 이러한 사회의 분위기로 신라는 우리 역사상 유일하게 3명의 여왕을 탄생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